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좇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지위, 더 많은 부, 더 넓은 인간관계, 그리고 타인의 인정. 세상은 이것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속삭이고 우리는 그 속삭임을 따라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것을 손에 쥐는 순간의 기쁨은 왜 이토록 짧고 허무할까요? 우리는 수많은 정답을 외우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 이 공허함이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답을 찾는 데 익숙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채 그저 떠밀려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겪는 불안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인류 문명의 정점이었던 고대 아테네에도 우리와 같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맨발로 거닐며 가장 불편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서양 철학 전체가 그의 각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글로 남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이 시간은 한 철학자의 생애를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400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향해 던져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자 당신의 삶을 뿌리부터 성찰하게 만들 위대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거리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당신 영혼의 주소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 말 아테네의 심장부 아고라에서 시작됩니다. 아고라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오가고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으며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세상을 논하던 거대한 토론이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언변으로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던 지식 상인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성공을 약속하며 재판에서 이기는 법, 대중을 설득하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승리와 이익만이 유일한 척도였습니다. 바로 그 소란스러운 아고라 한복판에 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해진 옷 한 장을 걸치고 맨발로 거리를 누볐습니다. 그의 외모는 볼품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땅딸막한 키에 불룩 나온 배, 들창코에 툭 튀어나온 눈. 그러나 그의 기이한 외모 속에는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지성과 불타는 영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인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이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불경죄로 고발하러 가던 에우티프론이라는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에우티프론은 스스로가 경건함의 전문가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다가가 경건함이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에우티프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처럼 불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경건함이라고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들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경건해지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경건함의 본질이 신의 변덕스러운 의지에 달려있는지 아니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경건함의 전문가라던 에우티프로는 이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고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 행한 철학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무지를 폭로하고 그들이 믿어온 지식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평온한 아테네의 일상에 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등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이토록 미움받을 일을 자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신성한 사명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델포이 신전에서 내려온 신탁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델포이의 아폴론 신탁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폰이 신전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신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없다. 이 소식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정치가 시인 기술자들을 모두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무언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아는 그것을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알므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탐구 끝에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신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들이나 나나 훌륭하고 좋은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저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반면에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알고 있다. 바로 이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이 자각이야말로 내가 저들보다 아주 조금 더 지혜로운 이유로구나. 이것이 소크라마이너스테스 철학의 위대한 출발점, 무지의 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알은 자신의 무지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데서만 시작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영혼에는 새로운 진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지라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기존의 편견과 아집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신념은 과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인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진리를 향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영원히 산파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의 출산을 도왔듯이 자신은 사람이 영원히 진리를 낳는 과정을 돕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산파술, 즉 문답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논박을 통한 파괴의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그 주장이 가진 모순과 허점을 스스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상대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평생 믿어왔던 지식의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머릿속이 하얘지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지적 혼란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아포리아를 견뎌낸 사람에게는 두 번째 단계인 생성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 사람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 진정한 정의란 무엇일까? 대화를 통해 불완전한 생각들을 걷어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정의를 함께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영혼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답법은 그 잠재된 진리가 고통스러운 상고를 거쳐 세상 밖으로 태어나도록 돕는 신성한 과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토록 집요하게 사람들을 성찰의 길로 이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혼의 돌봄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나 명예 같은 외적인 가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최대한 훌륭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재산과 명성에는 그토록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더 훌륭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일에는 이토록 무관심하단 말입니까? 그는 영혼을 돌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철학하는 삶, 즉 성찰하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판정 최후 변론에서 그의 철학을 압축하는 불멸의 문장이 선포됩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다. 성찰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정말 옳은 것인지, 나의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질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 사회가 주입한 가치를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자신을 등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아테네라는 크고 혈통 좋은 말이 너무 게을러져 잠들어 있기에 자신은 그 말을 따끔하게 쏘아 깨우는 등의 역할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은 2400년이 지난 지금 안락한 성공이라는 꿈에 취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따끔하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그의 윤리 사상의 핵심 명제를 제시합니다. 덕은 지식이다. 이 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 즉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는 그 부정이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삶 전체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참된 즉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끔찍한 결과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윤리적 문제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모든 덕들은 결국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고 나쁜지에 대한 올바른 알매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덕을 갖추는 유일한 길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 즉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며 참된 알매에 도달하려는 철학적 노력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나는 의지가 약해라고 자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궁극적으로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 해악에 대한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그의 삶으로 증명되었고 그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은 한 인간이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기원전 399년 70세의 노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합니다. 이는 그의 비판에 앙심을 품은 기득권층의 정치적 보복이었습니다. 501명의 시민 배심원 앞에서 열린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걸하는 대신 자신의 삶 전체가 곧 자신의 변론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등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만약 자신을 죽인다면 아테네는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과는 근소한 차이의 유죄였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그는 스스로 형량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 자신은 아테네 시민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으므로 나라에서 상을 주어야 마땅하며 국영식당에서 평생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배심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분노한 배심원들은 결국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에게 친구들은 탈옥을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때 그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지만 그의 거절 이유는 훨씬 더 심오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아테네의 법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상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법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여, 그대는 그대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킨 우리 법률과의 암묵적인 계약을 파기하려는 것인가? 그대는 70평생 우리의 법 아래서 보호받고 혜택을 누려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이 그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법을 파괴하고 도망치려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젊은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가장 불의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 지키고 가르쳐왔던 정의로운 삶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삶을 위해 영혼의 삶을 죽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고결하고 이성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태연하게 영혼의 불멸에 대해 마지막 토론을 나눕니다. 간수가 독배를 가져오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잔을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신에게 기도를 올린 뒤 단숨에 들이킵니다. 친구들이 오열하자 그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며 사람은 평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 기운이 점점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친구 크리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의술이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꼭 갚아주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에서 나으면 감사의 표시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죽음이란 고통스러운 육체라는 질병에서 영혼이 마침내 해방되는 치유라는 그의 깊은 철학적 믿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스승이 던진 질문들을 평생에 걸쳐 탐구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정답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안락한 정답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능력과 성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의 철학은 책 속에 박제된 화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돈명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 나의 행동은 나의 신념과 일치하는가? 나는 나의 영혼을 잘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불편하고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찰의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생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좁고 험난하지만 유일하게 인간다운 길, 즉 철학하는 길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아테네의 시끄러운 아고라를 떠나 당신 삶의 광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해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만의 등해가 되어 안일함의 잠에 빠져들려는 당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깨우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위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당신의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철학이 될 것입니다.